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고대하던 집행법 강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26kg 강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시간표는 받아보셨죠?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화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은 연강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 14일 날 10월 14일 날은 경매 법정 견학을 제가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경매장 한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경매 법정 견학. 네, 10월 14일 날 오전 10시부터 경매 실시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지방법원 경매 법원 이거를 견학을 하는 시간 할 겁니다. 이거 한번 견학하고 오면은 기일에서 집행관이 어떻게 매각 절차를 주장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만 견학하면 다 알 수 있게 돼요. 이거를 견학하지 않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한 2시간 정도 시간 할애해가지고 경매 법정을 견학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민사집행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집행거론이 필요한 경우인지 따라가지고 강제집행과 임의경매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구별 규정은 거기다 집행거론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집행거론이 필요한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강제집행과 임의경매를 할 수가 있는데, 강제집행은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집행거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의경매 경우는 집행거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럼 강제집행의 경우에 채권자 측이 갖고 있는 그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가 있고 비금전채권인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측이 갖고 있는 집행권이 금전채권에 관한 것이면은 금전채권 기준 관계입일 것이고, 금전채권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비금전채권으로 부릅니다. 금전채권이 되면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재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민법 공부하시면서 책임재산 배웠었죠? 그런 책임재산을 보존시키는 방법들이 민법에서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주도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재산이면은 모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갖고 있는 책임재산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가시화된 재산들이 부동산이 있고, 또 일정 경우는 동산이 있습니다. 이 동산도 크게 두 개 나눠서 유체동산이 있는 경우가 있고, 금전채권으로 나눕니다. 이게 집행법하고 민법이 다른 점이에요. 민법은 동산은 뭐가 동산이죠? 부동산 이외 것들을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에서는 유체동산과 금전채권을 만들고,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것,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시킨 것들이에요. 여기에는 선박이 있고, 일정한 경우에 항공기가 있고, 또 일정한 경우는 자동차나 또는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준부동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행 절차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하여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금전채권이 아닌 것들, 이게 비금전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대상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 그 집행이 제3자로 하여금
대체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체 집행이라고 그럽니다. 또 일정 경우에 그 집행을 대체 집행시키지 못하고 직접 강제로 시키지 못한 것들은 간접 강제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직접 강제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금전 채권들이에요. 채권자 측이 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직접 강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채권자 측의 채권이 의사진술을 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에 관한 집행 절차를 따로 둡니다. 이 의사진술에 관한 집행들이 각종 등기나 등록에 관한 소송들이에요. 강제집행의 일반적인 분류들입니다. 채권자 측의 채권이 금전채권이면은 책임재산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장 일반적인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인데, 이 절차를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두고 상당한 부분들을 이미 경매에도 이거를 준용합니다. 이미 경매에 대부분 이 부분을 준용을 시킵니다. 자,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강제 경매라고 그럽니다.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가 있고, 그렇지 않고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매각 절차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절차에서는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만 모는 겁니다. 여기는 수익을 모아가지고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그래서 강제 관리는 일반적으로 매각하는 절차가 없게 돼요. 강제 경매는 매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강제 관리는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은 1년에 한두 건이 있을까 말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강제 경매로 합니다. 강제 관리를 신청한 사건들은 거의 없게 돼요. 이게 민사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분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민사집행에서 그런 강제 집행을 하려면은 집행권은 있어야 되는데, 이 집행권을 만드는 작업들이 이게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민사소송법, 우리 지난번에 특강할 때 배웠었죠? 어떻게 집행권을 만드는지 이 절차를 배우는 겁니다. 이 민사소송 절차에서 집행권이 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이행 판결에 한합니다. 이런 이행 판결, 그 이외에도 가집행 선고에 있는 중급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으로 됩니다. 또 일정한 판결 절차가 아니라 각종 결정이나 명령 절차로 끝이 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각종 결정이나 명령 절차가 이게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면은 일정 경우에는 집행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판결이 아닌 각종 조서들이 있습니다. 각종 조서나 이런 것들, 또 지급명령제도 이런 것들이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되는 것인데, 확정된 이행 판결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장시간의 시간을 요합니다. 재수 없으면은 5년까지 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5년까지 가는 사건들. 제가 쭉 민사 판례를 쭉 보면은, 여러분 공동도당에 관한 전화위치 판례가 뭐가 있죠? 아는 거 있습니까? 공동도당에 관한 전화위치 판례? 전화위치 판례, 공동도당에 관한 전화위치 판례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2003년도에 있는 판례예요. 2003년도에 있는 판례. 2003년도에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공동도당에서, 우리 법정기성권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공동도당은 토지하고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 설정자,
건물에 관한 저작권 결정자가 건물을 멸실시키고 여기다 신축 건물을 숙주합니다. 이제 신축 건물을 숙주했는데 이 신축 건물에 관하여 정돈 토지에 대해서 추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가 이루어지면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이게 2003년도 나온 전원협조 판례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98년도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 상고 제기를 98년도에 했어요. 그랬더니 선고를 2003년도에 해준 겁니다. 그럼 대법원에서만 5년 동안 있다가 나온 사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길죠? 수원이 없을 때는 상당히 장시간의 시간을 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시간의 시간을 요하는 확정된 이행 판결 가지고는 채권자와 신속한 권리 실현을 도모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집행력을 미리 부여해주는 가집행 선고라는 걸 해줍니다. 또는 각종 결정이나 명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행 판결에 들어가면은 이처럼 장시간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집행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 이게 결정이나 명령제도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행 권고 결정 등이 있습니다. 또는 지급 명령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재판 절차, 판결 절차를 통하지 않는 간단한 비교적 간단한 절차 부분들이 이행 권고 결정이나 지급 명령 제도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집행권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집행권을 만들 때는 민사 소송에 관한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는 집행법에서는 이거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결과물만 설명을 하는 것들이에요.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집행법을 통과하면은 그 필연적으로 앞에 있는 절차인 민사 소송에 관한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알고 있어야만이 민사 집행하는 절차들이 수월해집니다. 그럴 때 이런 집행의 부분들을 어느 기관에 맡길 것인지, 이거 이제 집행기관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이런 민사 집행을 어느 기관에 맡길 것인지, 이게 집행기관 문제인데, 부동산 법원들은 이거는 중요재산이 됩니다. 부동산이나 집행은 일반적으로 집행법원에서 이거를 담당을 시킵니다.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유청관은 간단하게 실력을 요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게 집행기관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금전채권은 일종의 관념적인 재판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관념적인 재판이라든지 또는 중요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시키게 합니다. 여기에 있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돌리기에 준분간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행법원에서 그 업무를 담당시킵니다. 이게 집행기관들이에요. 부동산은 집행법원에서 담당하고 유치원관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금전채권 집행의 경우는 집행법원은 관념적인 재판으로서 집행이 이루기 때문에 그때는 집행기관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 부동산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행법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 이 집행기관이 있는데요. 이 집행기관은 일반적으로 제1심 수소법원이 여기를 관여하게 됩니다. 이게 집행기관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이런 집행 대상들을 어느 기관에서 집행을 하게 만들었냐, 이게 집행기관에 관한 문제들이고, 집행기관은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두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인 집행기관들이에요.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두고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1심 수소법원, 이게 수소법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런 소를 제기당한 법원에서 집행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집행기관은 이런 세 사람들이 등장을 시킵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거를 집행기관 비통합주의라고 부릅니다. 일정한 법조에서는 집행기관을 여러 곳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한 곳에서 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도 그런 법조도 있지만은 우리 법은 집행기관을 이처럼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실시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집행근원이 만들기 전에 집행 대상에 대해서 사전적 처분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존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채권자가 집행권을 만들게 되면은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는데 아직 집행권이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거나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시킬 목적으로 해두는 것가 있습니다. 이게 보존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보존처분은 결국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아직 없는 경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아직 없는 경우에 채무자 현상을 동결시킵니다. 채무자 현상을 동결시키고 그로 인해 가지고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했을 때 이 처분으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절차, 이게 보존처분 절차입니다. 현상을 동결시켜서 그 목적물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으로서 보존처분을 신청한 그런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 이게 보존처분 제도입니다. 이 보존처분에는 마찬가지로 집행권이 금전채권이면은 그 목적이 가압류가 됩니다. 또 채권자 채권이 금전채권이면은 그거를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고 비금전채권의 경우, 이 경우에는 그 보존처분을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보존처분은 피보존권리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피보존권리입니다. 채권자 측의 권리를 말합니다. 피보존권리가 금전채권이면은 가압류, 금전채권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가처분으로 갑니다. 이게 보존처분의 종류들이에요. 보존처분은 피보존권리가 금전채권인지 아닌지 나눠가지고 피보존채권이, 즉 채권자 쪽을 보존시키는 권리가 피보존권리라는 개념인데요. 피보존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가 금전채권이면은 가압류, 피보존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것들은 가처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보존처분의 종류예요. 보존처분은 간단하죠. 종류가 두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는데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뭐에 따라서 구별한다고 그랬죠? 채권자 측의 권리입니다. 채권자의 권리, 이거를 피보존권리를 부르는데 피보존권리가 금전채권이면은 가압류, 금전채권이 아닌 것들은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보존처분도 그런 현상을 동결시켜가지고 처분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여기 보존처분할 때는 일정한 경우에 상당한 요건을 요합니다. 보존처분의 일반적인 요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먼저 피보존권리가 있어야 될 것. 피보존권리란 누가 누구에게 갖고 있는 권리? 채권자가 누구의? 채무자에 갖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피보존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요건은 이 피보존 권리를 보존할 보존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보존처분의 요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존처분은 이런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이 그 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피보존 권리가 있을 것,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것. 여기서 말하는 피보존 권리란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다르죠? 가압류의 피보존 권리는 뭐라고 그랬죠? 금전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처분의 피보존 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닌 것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것. 모든 보존처분에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엄격하게 갖춰져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보존처분 신청이 기각됩니다. 자, 여기 임의경매에는 부동산 강제집행문들을 대부분 준용한다고 그랬죠? 준용하게 되고 264조부터 해가지고 268조까지 단촐한 조항을 줍니다. 그리고 268조에서
부동산 강제입행 부분들을 70, 3조부터 해가지고 160, 2조까지 해서 여기 준용하는 절차를 좀